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막의 고독이라고요. 네, 에드워드 에비라는 작가분입니다. 네, 이분은 그 환경 운동가로서도 꽤 유명한 작가이신데요. 본인은 어, 이렇게 뭐 자연을 호칭하는 작가로 자기를 응? 본인 당신을 불러주기를 그렇게 원치는 않으셨다고 서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은 1968년에 처음으로 출간이 되었고요. 이 작가는 1927년에 출생해서 1989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참, 제가 이제 서문을 잠깐 읽어볼게요. 이분 서문도 참 아주 유머스러하게 쓰셨습니다. 이 책은 지금으로부터 31년 전인 1956년 여름에 시작되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이다. 내게는 그때가 다른 시대, 다른 세상처럼 느껴지고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아득한 옛날 일처럼 느껴진다. 이 서문은 개정판이에요. 1987년에 쓰셨더라고요. 이 개정판 서문에서. 그해 여름 나는 유타주의 아치스 국립공원에서 공원 관리원으로 일했다. 당시 그곳은 너무 외진 곳이라 도로는 곳곳이 바위투성이로 거칠었고 그 덕분에 그곳을 찾는 관광객도 거의 드물었다. 모아브의 가장 가까운 마을에서도 32km 떨어진 그곳에서 나는 혼자 일하며 살았다. 내가 할 일은 그리 많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하늘의 구름을 쳐다보거나 잠깐 스쳐 지나가는 호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또는 숨겨진 자연의 경위를 찾아 협곡을 탐험하면서 보냈다. 이 자유시간이 많았으므로 나는 일기를 썼다. 일기라기보다는 저널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할지 모른다. 빼놓고 일기를 쓰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빼놓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 시즌에 재고용된 나는 1957년 봄부터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그해 10월쯤에는 메모, 스케치, 그림, 감상문들로 가득 차있는 일기장이 4권이나 쌓였다. 나는 그 일기장들을 잘 보관해 두었다. 그 무렵 나는 작가가 되어 있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세 번째 시즌에 나는 곧장 아치스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에서 진행되고 있던 이른바 개발이 불쾌하고 못마땅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디주 위에 마구 쏟아붓는 아스팔트의 냄새는 지금도 나를 괴롭힌다. 또한 친절하고 야심 많은 공원의 책임자는 나와 나의 수염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오로지 유타주 남동부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몇 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다. 유타에서 캘리포니아로, 다시 뉴욕으로, 플로리다로, 네바다로. 그 사이에 결혼도 2차례나 했고 직장도 임시직으로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 낙관적이고 무책임하고 걱정 없는 이런 삶은 그 시절 수백만 명의 젊은이들이 따르던 생활 방식이었다. 1957년에서 65년까지 나는 3권의 소설을 썼다. 소설도 쓰셨군요. 네. 그중 2권은 뉴욕의 출판사들로부터 택자를 맞아 나는 풀이 죽어 있었다. 한 편집자는 내게 구두소송공이나 기계적으로 직업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까지 했다. 이분은 그런 거에 신경 쓰지 않았나 봐요. 그래도 꾸준히 그냥 본인이 좋아하시는 일을 그냥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 후로 많은 것이 변했지만 좋은 쪽으로 변한 것은 드물다. 누구나 각오를 두고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 말이 맞다. 그런 변화와 발전의 희생물 가운데 하나가 내가 사랑했던 아치스 국립공원이다. 내가 근무했던 1956년과 57년의 그곳은 토종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였고 모험을 즐기는 인간들이 찾는 원시의 오지였으며 원초적인 공간과 고요, 깨끗한 공기가 고스란히 보존된 지역이었다. 내가 그곳을 떠난 직후에 아치스 국립공원은 개발되었다. 참 개발된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막의 고독, 이 책이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는 바람에 내게는 자연작가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버렸다. 이 딱지는 내가 얻어낸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다. 나는 이런 수식어를 즐기지도 않는다. 그러나 서점 관계자, 사서, 서평자들은 나의 책들을 무슨 레이첼 카슨, 앤 주인거, 존 브로스 이런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그런 진지하고 훌륭한 저자들의 저서들과 같은 부류로 분류해버린다. 물론 나는 자연을 사랑한다.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어찌 자연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연은 우리 어머니요, 아버지요, 신부요, 아내이며 우리 삶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지만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은 불후의 작품이 되겠노라 선언한 그런 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불후. 그 불후라고 하지만 마크 트웨이는 그것을 30에서 35년쯤이라고 정의했다. 나도 그 정도로 만족하겠다. 그보다 더 오래 사는 책은 고전이 될 위험에 빠지게 된다. 고전이란 만인이 칭송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다. 네, 이분은 고전은 아무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교수들의 영웅적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듣는 거죠. 네. 책의 수명은 30에서 35년쯤이라고. 네, 참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네. 이 책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고 꽤나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쓴 그런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아주 내용이 좋아요.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가장 놀라운 경치로 인도하는 당신의 오솔길이 구불구불 구부러지고 외롭고 위험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산들이 구름 속에서 구름 위로 솟게 하소서. 당신의 강들이 끝없이 흐르게 하소서. 종소리 쩔렁대는 목가적인 계곡을 지나서 사원과 성, 시인의 탑을 지나 호랑이가 트림하고 원숭이가 찍찍거리는 어두컴컴한 원시의 숲으로 도끼 서린 신비의 습지를 지나 붉은 바위, 푸른 바위 언덕, 돔과 뾰족한 봉우리, 동굴이 있는 사막으로 다시 햇살이 깎아지른 벼랑을 태우는 깊고 강대한 미지의 협곡으로 사슴이 하얀 모래밭 위를 거닐고 폭풍이 일면 번개가 높은 바위를 때리는 곳, 꿈속에서도 볼 수 없는 그 경이로운 곳으로. 안녕. 37페이지 낙원의 뱀. 낙원의 뱀. 한번 그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월의 아침은 청명하고 맑고 평온하다. 오후가 되어서야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깔때기 모양의 회오리 바람이 빙글빙글 돌면서 먼지와 모래를 불어 올린다. 그런 다음 본격적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사막에 미친 사람의 고함 소리가 일어나고 하늘과 태양이 먼지와 모래가 섞인 노란 구름 뒤로 사라져 버린다. 새들도 바람에 날리고 작년에 떨어진 오크나무 잎새들, 꽃가루, 메뚜기의 시체, 향나무 껍데기도 바람에 날린다. 오후에 고약한 바람이 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오전은 더 달콤하다. 나는 아침 허드렛 일을 시작하기 전에 뜨거운 커피를 한 컵 손에 들고 맨발로 맨땅을 디딘 채 문턱에 앉아서 해돋이를 바라보곤 한다. 공기는 아직 차지만 트레일러 안에 부탄 히터 덕분에 내 등은 따뜻하고 떠오르는 태양이 내 앞가슴도 덮여준다. 또 커피는 내 내장까지 덮여준다. 이때가 하루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계절에 따라 아름다운 시간도 달라진다. 한여름의 가장 감미로운 시간은 오후에 끔찍한 열기가 사라진 다음엔 해가 지는 시간에 시작된다. 그러나 4월인 지금은 그 반대다. 해돋이와 함께 감미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겨울이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이맘때쯤 돌아오는 새들도 나의 생각에 동의하는 것 같다. 어치들이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떼지어 날아다니며 조잘거린다. 몇 마리의 커다란 갈까마귀가 하늘을 선회하며 꺽꺽 울어댄다. 놈들은 가끔 그 큰 날개를 퍼덕거리며 생쥐를 찾는다. 가끔 절벽이 어디선가에서 굴뚝새가 또렷한 목소리로 울어댄다. 플루트의 저음 같은 그 울음소리는 아마 새로 마련한 둥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리일 것이다.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선가 산비둘기의 처량한 울음소리도 들린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다. 여보세요? 당신은 누구신가요? 다른 곳에서 대답이 들려온다. 여보세요? 당신은 어디 있나요? 물론 이런 나의 상상은 얼토당토하는 생각이다. 그들 나름의 중대한 관심사를 가진 비둘기들에게 인간의 감정에 맞는 사연을 덮어 씌우는 것은 어리석고 불공평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비둘기 울음소리는 짝을 부르는 소리인지 상대에게 보내는 경고인지 분명치 않지만 이 쓸쓸한 세계와 외로움에 대한 사색처럼 들린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트레일러를 여러 마리의 생쥐들과 공유하고 있다. 나는 생쥐가 몇 마리인지 모른다. 그리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어쩌면 한 가족인지도 모른다. 그놈들은 나를 성가시게 하지 않고 내가 흘린 빵 부스러기나 찌꺼기를 깨끗하게 처리해 준다. 그놈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트레일러 안으로 들어왔는지, 내가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나는 모른다. 이것은 내가 풀길에 없는 수수께끼이다. 근데 생쥐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그놈들이 방울뱀을 끌어들인다는 사실이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늘 그러듯이 문지방에 앉아서 해돋이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던 내가 우연히 아래를 내려다보니 내 맨발 발뒤꿈치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내가 걱정하던 방울뱀이 있었다. 쐐기 모양의 머리와 다리 밖으로 나와 있는 뿔 모양의 꼬리, 방울뱀이 틀림없었다. 그놈은 땅과 공기가 아직 매우 찬 문지방 밑 그늘에 있었다. 기온이 차서
동작이 굼뜬 상태였으므로 내가 조심성 없게 놈을 자극하지 않는 한 그놈이 나를 공격할 것 같지는 않았다. 트레일러 안에는 권총이 있었다. 권총을 들고 있다고 해도 나는 놈을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쏘는 것은 주저했을 것이다. 불과 75cm 떨어진 단단한 바위 위에 있는 살아있는 목표물을 내 다리 사이로 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살인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커피를 어디다 놓을까도 생각해야 할 문제였다. 나의 벚나무 지팡이가 불과 몇십 센티미터 떨어진 트레일러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집으려는 내 동작이 뱀을 자극하지 않을까 두려웠고 그러다가 뜨거운 커피를 놈이 비늘 위에 쏟을지도 몰랐다. 문득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아치스 내셔널 모누먼트는 무엇보다 야생생물들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모든 형태의 야생생물을 보호해야 한다. 공원 관리원으로서의 나의 의무는 공원 경계 안에 있는 모든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며 지키는 일이다.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의무가 아니더라도 나에게는 개인적인 신념이 있다. 이상이라고 해도 좋다. 나는 동물을 죽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 나는 커피를 좀 마시면서 내 발 뒤꿈치 근처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 파충류를 관찰했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신 후 발을 얼른 들어서 트레일러 문 안으로 집어넣었다. 즉시 밑에서 윙 하는 소리를 내면서 방울뱀이 머리를 들어 올렸다. 놈은 두 눈을 반짝거리며 혀를 낼름거려 공기의 온도를 맡았다. 나는 부츠를 가스불에 녹여 신고 다시 문께로 돌아왔다. 손님은 아직도 문지방 밑에서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채 햇볕을 쬐고 있었다. 여기서 방울뱀이 손님이 되었네요. 트레일러에는 문이 2개 있다. 나는 다른 문으로 나가서 픽업 트럭에서 손잡이가 긴 삽을 꺼냈다. 그리고는 삽으로 놈을 떠서 바깥으로 던졌다. 독 이빨이 강철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삼날에 묻은 독액도 보였다. 놈은 몸을 곤두세우고 나와 싸우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참을성을 가지고 놈을 트레일러에서 멀리 몰아갔다. 놈은 삽처럼 생긴 머리를 높이 들고 경계태세를 유지한 채 꼬리를 흔들면서 천천히 옆으로 미끄러져 갔다. 마침내 놈은 납작한 사암 밑에 은시처로 들어갔다. 친구, 거기 있는 게 좋을 거야. 트레일러 근처에서 너를 또 발견하게 되면 그땐 네 머리를 삽으로 찍어 잘라놓고 말겠어. 내가 놈에게 경고를 했다. 일주일 후 놈이 다시 돌아왔다. 놈은 그곳에서 생쥐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다. 꼬마 방울뱀들이 여기 있다면 다이아몬드백 역시 있을지 모른다. 아주 이분은요 지금 근데 그 글을 참 눈에 보이듯이 잘 쓰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이분의 생각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계속 내쫓는 거죠. 네. 어쨌든 참 글을요 눈에 보이듯이 잘 쓰십니다. 사막의 고독. 참 글쎄요. 있는 그대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지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기만 했으면 또 발전하지 않았겠죠. 이게 뭐든지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게 정도껏 중간을 중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가을이 기어코 왔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언제나 멋진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